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중 여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의 영릉과 17대 왕인 효종의 영릉이 위치하고 있다. 효종의 제실은 조선 왕조의 제실 중에서 제실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제실은 제관의 휴식, 제수장만 및 제기보관 등의 제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의 부속 건물이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왕릉의 제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멸실되어 원형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릉 제실은 조선 왕릉 제실의 기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고 공간 구성과 배치가 뛰어나 대표적인 조선시대 제실 건축으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영릉 제실은 현존하는 조선조 왕릉 제실 중에서 건물의 공간 구성과 배치가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실 공간 내에 회양목과 향나무 그리고 제실 건축 연대보다 더 오래된 50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제실의 역사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회양목은 잎이 두껍고 타원형이며 꽃은 4, 5월에 피고 열매는 6, 7월에 갈색으로 익는 사철 푸른 나무이다. 원래 회양목은 작고 낮게 자라는 나무로 이와 같이 제실 내에 크게 자란 나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생물학적인 가치가 큰 노거수일 뿐만 아니라 1673년에 조성한 효종대왕 영릉 제실에서 300여 년 동안 자라온 나무로서 그 유래 및 역사성이 매우 깊다. 효종은 인조와 인영왕후의 둘째 아들로 조선 후기 제17대 왕으로 1649년부터 1659년까지 10년 동안 재위하였다. 1619년 5월 서울 경행방 지금의 종로구 종로 3가인 향교동에서 태어났다. 1631년 12살에 우의정 장유의 딸과 혼인하여 후에 인선왕후이다. 효종은 인조 4년 1626년 복림대군에 봉해졌다. 그가 치국의 효시로 내세운 북벌의 실체는 과연 있었는가? 재위 10년간 숙명배청과 청나라에 당한 수치를 복수하고 서력한다는 복수 설치에 신명을 바친 왕효종. 그는 북벌의 완성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반청을 외친 제야의 살림도 등용했지만 복수를 위한 10년의 꿈은 무너졌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한 지 5일 뒤 복림대군이 3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조선 제17대 왕효종이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부친인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효종의 나이는 5살이었다. 인조 3년 1625년에 7살 위인 형 소현세자가 먼저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효종이 복림대군에 봉해졌다. 효종이 18살이 되던 인조 14년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효종은 인조의 명령으로 아우인 임평대군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1637년 1월 강화도가 함락되고 효종은 부친인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황제에게 300우고두의 예를 행하는 치욕을 지켜보아야 했다. 2월 5일 효종은 형인 소현세자, 척화신 등과 함께 볼모가 되어 중국 심양으로 끌려갔다. 볼모지로 가는 도중에 등에 업혀가던 3살 난 딸이 병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청나라에 가서는 소현세자와 함께 명청의 격전지를 따라다녀야 했다. 그 사이 형제간의 우애는 점점 돈독해졌다. 청나라가 산해관을 공격할 때 소현세자의 동행을 강요하자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고집하였고 서역을 공격할 때에도 소현세자와 끝까지 동행하여 그를 보호했다. 효종은 인조 19년 1642년에 심양관저에서 효종에 이어 18대 왕에 오른 현종을 낳았다. 현종은 조선시대의 외국에서 태어난 유일한 왕이다. 효종은 26살이던 인조 22년 1644년에 청나라의 볼모로 있은 지 8년 만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청나라가 심양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하자 소현세자와 함께 북경으로 들어갔다. 효종의 완전한 귀국은 1645년 5월이다. 효종보다 앞서 귀국한 소현세자가 4월에 급서하자 20여일 만에 살얼음판 같은 본국으로 귀국한 것이었다.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효종은 맏아들의 혈통인 종통상의 약점을 안고 있었던 왕이었다. 이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청파인 김자점의 주도로 적장손인 소현세자의 아들을 제치고 왕세자에 올랐다. 이 무렵 효종은 자신을 왕세자로 명한 성명을 거두고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을 왕세손으로 할 것을 울면서 간청하였다. 작은 모기가 산을 짊어진다 할 때 참으로 산을 짊어짐을 기다리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매우 어려운 때에 막중한 후사의 자리를 일개 불초한 신에게 부탁하시니 이것이 어찌 모기가 산을 짊어지는 만큼만 어려울 뿐이겠습니까? 1645년 9월 효종은 27의 나이로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반면 소현세자의 부인과 그 집안은 철저하게 몰락했다. 강빈의 억울한 죽음은 항상 효종을 괴롭혔다.
강빈의 죽음에 대해 효종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는 김홍욱의 장살 사건이 잘 말해준다. 당시 황해감사였던 김홍욱이 강빈의 신혼과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의 석방을 탄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모죄로 죽임을 당한 강빈의 억울함이 밝혀지면 왕위는 조카에게 되돌아갈지도 모를 형국이었다. 상소를 읽은 효종은 나도 모르는 사이 모골이 송연해진다. 고 고백했다. 효종은 곧장 김홍욱의 체포 명령을 내렸고 김홍욱은 국문을 당하다가 맞아 죽었다. 강빈의 신원을 주장하던 김홍욱이 맞아 죽자 민심은 요동쳤다. 효종은 김홍욱 사건을 무마하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으니 그중 하나가 북벌이다. 그는 김상원의 제자로 유배 중이던 조성윤을 동지중추부사로 등용하고 송시열을 이조참의로 등용하는 등 북벌을 대의로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다. 효종은 또 두 차례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김육 등의 건의로 1652년에 충청도, 1657년에는 전라도 연해안 각고을의 대동법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서양역법인 시언역을 반포하여 개력을 단행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북벌에 대한 효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효종은 1659년 3월 송시열과 독대하여 북벌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자세하게 피력했다.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어. 경이 지난번 주자의 말씀을 들어 오랑캐가 중원의 인재를 얻어 중국의 제도를 배우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오. 지금의 한이 비록 영웅이라고는 하나 주색에 깊이 빠져 있어 그 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오랑캐의 일은 내 익히 알고 있소. 신하들은 모두 내가 군대를 다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소. 그 이유는 청을 물리칠 좋은 기회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정예화된 포병 10만을 길러 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저들이 예기치 못했을 때 곧장 쳐들어갈 계획이요. 효종의 바람과 달리 송시열은 북벌론을 실현에 옮길 인물은 아니었다. 결의에 찬 효종의 북벌 정책의 맞장구는 커녕 경물과 치질을 이야기하며 치국 이전의 수신이 먼저라고 했다. 마음 수양과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송시열의 북벌론은 명에 대한 사대이자 종속관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군신관계였던 명을 파멸시킨 청에 대해 관념적인 복수심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복수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효종과 반청적 살림 세력의 정치적 의도는 북벌론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질 시절 청나라 전쟁터를 누빈 효종에게 북벌은 어쩌면 청에 대한 실질적인 불안감이었는지 모른다. 청나라는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오랑캐였지만 과연 멸망한 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곳은 요동이었다. 중국을 차지한 청이 멸망하여 요동지역으로 돌아온다면 조선은 다시금 위기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조선은 계속적으로 청의 동향을 살펴야 했고 국경에 대한 불안감은 숙종대까지 이어졌다. 북벌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효종은 1659년 5월 재위 10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효종의 귀 밑에 종기가 심각했고 이에 침에 심각이가 침을 놓아 처음에는 고름을 조금 짜내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몇 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피를 쏟고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아침에 침을 맞은 효종이 사시에 승하하였다고 하니 침을 맞자마자 운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궐들에 있던 송시열과 정태화가 비보를 듣고 뛰어들어갔지만 효종의 싸늘한 주검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효종은 한마디 유언도 없이 승하했다. 효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을까? 그해 4월에 그는 작은 가마를 타고 비원에 행차하여 생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시를 읊었다. 비개인 뒤 맑은 빛에 온갖 초목이 새롭고 한자리에 모인 늙은이와 젊은이는 임금과 신하로다. 꽃과 버드나무 속의 누대와 정자는 마치 그림 같은데 때때로 들리는 꾀꼬리 소리는 주인을 부르는구나. 그런 다음 효종은 신하들에게 9월 늦가을 단풍이 들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 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곧바로 슬픈 기색으로 후에 만날 것을 어찌 약속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말을 남겼다.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타살설에 무게를 두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효종의 종기를 터뜨려 죽게 만든 신각이는 수전증이 심한 의원이었다. 그런데 종기를 터뜨리도록 명을 내린 사람은 효종 자신이었다. 이전에 효종이 말에서 떨어져 낙상으로 볼기에 종기를 앓았는데 신각이가 침을 놓아 고쳤고 이를 신뢰한 효종이 이번에도 그에게 침을 놓게 한 것이다. 그러나 수전증이 있었던 신각이는 혈맥을 범하였다.
일설에는 신가귀가 혈맥을 잘못 범한 것이 아니라 종독이 심하여 이것이 흉부에까지 퍼졌고 혈도가 종기에 집중되었는데 함부로 침을 놓아 터뜨렸다고도 한다. 결국 효종을 죽게 만든 신가귀는 차명은 면하고 교영에 처해졌다. 효종의 영능은 효종과 비인선왕후의 동원상하릉이다. 왕능과 왕비릉이 한 언덕에 같이 있는 경우 대개는 봉분을 나란히 두는 쌍능의 형식을 택하는데 영능은 특이하게도 왕능과 왕비릉이 상하로 조형되어 있다. 이는 풍수지리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왕능과 왕비릉을 좌우로 나란히 놓을 경우 생기가 왕성한 정열을 비켜가야 하기 때문에 좌우 쌍능을 쓰지 않고 상하혈 자리에 왕능과 왕비릉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배치를 동원상하릉이라고 하는데 동원상하릉 중에서는 영능이 조선 최초이다. 왕능 조성을 위해선 전국에서 10,000명에서 14,000명 정도 차출되었다고 한다. 세종대 기준 인구가 680만 정도라고 할 때 여자, 어린이, 노인, 양반 등을 빼면 전체 인구 중 다수가 왕능 조성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조선의 양인 남성들은 무보수로 60세까지 군역과 부역의 의무를 져야 했으니 왕이나 왕비가 죽어 곡을 하는 것이 진짜로 슬퍼서일까 아니면 엄습하는 부역의 공포 때문이었을까. 둘 다였을 것이다. 게다가 왕이나 왕비가 갑자기 잇따라 사망하여 공사가 겹치면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부역은 고역이었을 것이다. 조선조 왕릉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황릉 같이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초라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다.